지원아, 제발 카드 정지 좀 풀어줘. 지금 상견례 중이란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은 지 하루도 안 된 남자가 상간녀 부모님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 순간 요양병원에서도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증이 철회됐습니다. 1,750만 원 당장 납부하세요. 시어머니의 비명이 상견례장 영상통화 스피커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 5년간 매달 85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를 홀로 감당하면서도 3만 원짜리 배달 음식조차 사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상간녀와 호텔 스위트룸을 드나들고 있었고요. 이혼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상견례를 잡아놨던 그들에게 저는 그날부터 철저하게 모든 것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금요일 오후 4시 가정법원 민원실안은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민수는 다리를 덜덜 떨며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약속에 늦을까봐 안달이 난 사람처럼요. 이민수님, 강지원님, 접수 창구로 오세요. 번호표 안내 음성이 울리자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제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야, 빨리빨리 좀 움직여. 이거 금방 끝나는 거 맞지? 나 뒤에 중요한 약속 있단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 2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빨간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자기 도장을 툭 꺼내더니 서류 위에 힘도 안 주고 찍어버렸습니다. 마트에서 포인트 적립하듯 아주 가볍게요. 자, 됐지? 지원 씨도 얼른 찍어. 꾸물거리지 말고. 저는 도장을 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산 세월이요. 인주에 도장을 묻히는 순간 코끝으로 차가운 기름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천천히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숙려기간 안내문은 문자로 발송됩니다.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민수는 벌써 출구 쪽으로 쌩하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받아 핸드백에 넣고 천천히 법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4월의 늦은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민수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회사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번호판 끝자리 7788, 제가 직접 고른 번호였으니까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제 회사 마케팅팀 막내 정유리였습니다. 민수가 유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리가 민수의 팔짱을 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래 기다렸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어머, 민수 씨, 고생하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몸 되신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세상이야. 배고프지? 얼른 들어가자. 두 사람은 길 건너 골목 안쪽의 일식당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 선 사람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뒤에야 겨우 발을 뗐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 그 일식당 앞에 섰습니다. 나무 문 사이로 노란 조명이 새어나오고 입구 옆 유리창 안에는 오늘의 추천 요리 1인분에 30만 원이라고 적힌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예약 확인 좀 하려고요. 내일 토요일 점심에 이민수 이름으로 예약된 게 있나요?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 내일 낮 12시에 4분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이민수님 성함 맞고요. 여기 메모에 상견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견례. 이혼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상견례 날짜를 잡아놨다는 겁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지난 5년의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달 요양병원에서 날아오는 청구서 850만 원, 시어머니 최말자 여사의 1인실 입원비, 간병인 월급, 비싼 영양제 갖가지 전부 제 회사 돈으로 냈습니다. 5년이면 그 돈만 5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는 제가 밤늦게 야근하고 돌아온 날 식탁 위에 놓인 배달 음식 그릇을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너는 돈 아까운 줄을 몰라? 또 배달이야? 이 3만 원이면 마트 가서 일주일치 반찬을 사오겠다.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여자가 살림할 줄을 몰라서 원. 새벽 1시에 퇴근해서 밥 한 끼 시켜 먹는 걸 사치라고 몰아세우던 사람입니다. 정작 본인은 제 회사 카드로 한 끼에 30만 원짜리 회를 처먹으면서 말이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골목을 돌아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회사 차가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 안쪽에서 비상용 차키를 꺼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니 거울 아래에 유리에 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가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쏙 뽑아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유리야. 이 스카프 좀 봐라. 어쩜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좋니? 백화점에서 산 거야? 역시 네가 센스가 보통이 아니야.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당연하죠. 제가 어머니한테 싸구려를 드릴 리가 있나요?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그래야지. 우리 지원이는 돈만 벌 줄 알았지. 영 맹물이라니까. 맨날 튼튼하고 실속 있는 것만 사오는데 촌스러워서 들고 나갈 수가 있어야지. 아주 센스 꽝이야. 유리가 옆에서 여우처럼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호호. 어머니, 저도 그 언니 보면 참 답답했어요. 민수 씨가 그러는데 집에서는 맨날 무릎 나온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있대요. 그게 어디 여자예요?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아들이 밖으로 눈 돌리는 게 당연한 거지. 유리야, 네가 우리 민수 꽉 붙잡아라. 이 애미가 뒤에서 확실히 밀어줄 테니까. 저는 이어폰을 획 뺐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불빛들이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법무팀장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월요일 아침 되자마자 법원 가서 이혼 취소 서류 내세요. 협의 이혼 안 합니다. 당장 재판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저 인간들 잘못 하나하나 다 따져서 피눈물 흘리게 할 겁니다. 법무팀장이 깜짝 놀라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저 집구석에 쏟아부은 돈, 1원짜리 하나까지 다 찾아낼 거예요. 오늘 밤새서라도 영수증 다 뽑으세요.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제 카드로 쓴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와 시어머니가 제 돈으로 흥청망청 쓴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비싼 식당, 명품 가방들. 민수와 유리가 데이트하며 쓴 돈만 해도 7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내일 상견례장에서 터뜨릴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민수에게 점잖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어머님 병원비는 제가 계속 낼게요. 며느리 노릇 끝까지 하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분도 안 돼서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수가 안심하고 내일 상견례장에 기분 좋게 나가게 만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복수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낸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문자 봤어. 민수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죠. 어머니 병원비 계속 내준다는 거, 그래, 잘 생각했어. 원래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된 도리잖아. 너도 우리 집 며느리였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아, 그리고 다음 달 병원비 선결제 있잖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영양제도 추가됐으니까 이번에 좀 넉넉하게 넣어놔. 알았지. 민수는 부탁이 아니라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을 쓰면서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알겠어요. 자금 사정 보고 처리할게요. 자금 사정은 무슨, 내 회사가 한두 푼 버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해. 민수는 그 말을 끝으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화면을 내려다보며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죠. 그로부터 1시간 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원 씨 맞으시죠? 저는 요양병원 수간호사 김 선생입니다. 어머님께서 전화 좀 바꿔달라고 하셔서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나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일이 있으니까 전화했지. 내가 오늘 유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유리 너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래.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이시고 집안이 반듯해. 시어머니는 유리의 집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는 집안이 어쩌고 학벌이 어쩌고 하며 매번 깎아내리던 그 입으로요. 그래서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좋은 인상 줘야 하니까 너 카드로 병원 매점에 있는 영양제 좀 추가로 결제해줘. 비급여라서 따로 긁어야 하는 거 있거든. 어머님, 그건 제가 회사 사정 좀 보고. 회사 사정은 무슨 사정이야? 시어미가 아프다는데 며느리가 돈 타령이야. 새며느리 유리는 30만 원짜리 스카프도 선뜻 사오는데 넌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체면이 있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스카프 값도 결국 제 카드에서 나간 돈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모르는 거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어머님. 자금이 풀리는 대로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풀리는 대로가 아니라 당장 해. 알았어.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2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뻔뻔한 선결제 요구와 시어머니의 폭언,
둘 다 깨끗하게 담겼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 알림이 떴습니다. 정유리가 새 게시물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죠. 저는 유리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사진 속에서 유리는 목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 150만 원짜리 행복이라고 적혀 있었죠. 150만 원. 제 카드 내역에서 봤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백화점 주얼리 매장 150만 원, 결제자 강지원. 제 돈으로 산 목걸이를 걸고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민수의 계좌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회가 가능했죠.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잔액 마이너스 4천만 원. 대출 연체 기록 3건.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하고 컬러로 출력했습니다. 유리는 이 남자가 빚 한 푼 없는 자산가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내일이 되면 알게 되겠죠. 밤 10시 저는 차를 몰고 요양병원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병원 원무가 박주임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박주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빨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대표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박주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주임님, 솔직하게 여쭐게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리셨죠? 박주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빨대를 놓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간호사분들 앞에서 욕하시고 밥이 맛없다고 쟁반 엎으시고 박주임님한테도 큰 소리 치신 거. 박주임이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병원 생활 15년 했는데 저런 환자 보호자는 처음입니다. 간호사들도 그 병실 담당 걸리면 울상이에요. 저는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밀었습니다. 박주임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박주임이 봉투를 슬쩍 들어 안을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표님, 이건 제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을 빼주세요. 그리고 제 카드로 걸려있는 자동결제도 전부 끊어주시고요.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박주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봉투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증인 본인이 직접 철회 요청하시면 서류상 문제 없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처리해 드리죠. 한 가지 더요. 내일 토요일 점심때쯤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보증이 빠졌으니 밀린 비용이랑 새 보증금을 내라고요. 정확히 낮 12시 반쯤이요. 박주임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커피숍을 나온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민수가 쓰던 유료 케이블 방송 셋톱박스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열고 케이블 방송 구독 해지, 정수기 렌탈 해지, 배달 앱 결제 카드 삭제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민수가 빈대처럼 붙어서 누리던 것들을 하나씩 끊을 때마다 손가락 끝이 시원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내일 상견례가 열리는 일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내일 점심에 VIP 룸 예약한 손님한테 전화를 연결하고 싶은데 룸 안에 내선 전화가 있나요? 네, 손님. VIP 룸에는 내선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연결 가능하고요. 번호는 내선 307번입니다. 저는 수첩에 307이라고 적었습니다. 책상 위에 출력한 영수증 다발과 마이너스 통장 캡처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 하나씩 넣으며 내일의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와 유리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으니까요. 저는 베개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낮 12시, 저는 일식당 건너편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일식당 입구가 훤히 내려다 보였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식당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유리가 내리며 치맛자락을 가다듬었고 뒷좌석에서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녀가 나란히 내렸습니다. 유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민수는 양복 단추를 채우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리의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까지 보였죠. 네 사람은 웃음꽃을 피우며 일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페 직원에게 부탁해둔 일식당 쪽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일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는 카페 직원이 점심 교대를 핑계로 건너편을 다녀오기로 한 거였죠. 20분쯤 지나 그 직원이 돌아와 제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손님, 그쪽 VIP 룸에 4분 들어가셨는데요. 남자분이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이블 방송, 정수기, 배달앱. 어젯밤에 끊어놓은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민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12시 25분, 저는 시계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박주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걸어주세요. 1분 뒤 박주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통화 시작합니다. 저는 카페 창밖을 내려다보며 일식당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가고 있을 겁니다. 박주임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직접 들었습니다. 어머님, 원무가 박입니다. 긴급하게 연락드립니다. 며느리 되시는 강지원 씨가 연대보증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밀린 비급여 식대하고 영양제 정상금, 거기에 새 보증금까지 합쳐서 1,750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1,750만 원을 당장 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 납부가 안 되시면 1인 특실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중으로 다인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 영상통화로 참석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유리의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12시 35분 카페 직원이 다시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손님, 건너편 VIP 룸에서 남자분이 급하게 밖으로 나오셨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됐더라고요. 민수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수신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5초 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수신 거절. 3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3초를 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보증이 빠졌다고. 카드도 다 끊겼다고. 1,750만 원을 당장 내래. 너 미쳤어.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말끝이 떨리고 있었죠. 미치긴 누가 미쳤어. 이혼 도장 찍고 나서 내가 왜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 가족의 도리가 있잖아.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지금 상견례 중이란 말이야. 제발 카드 정지 좀 풀어줘. 상견례.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마른 사람이 상견례를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가족의 도리를 말해.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들숨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야. 어머니 병원비는 아들인 네가 내. 밀린 빚갚을 걱정이나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첩을 펼쳐내선 307번을 확인하고 일식당 카운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낮 12시에 VIP 룸 예약하신 이민수님 일행 테이블인데요. 급한 연락이 있어서 그러는데 룸 안에 있는 내선 전화 스피커를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 긴급 상황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로 뚜뚜하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룸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 목소리가 이게 무슨 전화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의 아직 법적으로 유효한 아내 강지원입니다.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민수라는 사람은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4천만 원인 빚쟁이입니다. 타고 온 외제차는 제 회사 법인 차량이고 강남에 자가 아파트도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유리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민수 씨, 이게 사실이요. 민수가 더듬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버님, 이건 전처가 앙심을 품고 전처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이민수의 법적 배우자예요. 어제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을 뿐이고 혼인 관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리 부모님, 따님의 목에 걸려 있는 15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제 신용카드로 결제된 겁니다. 민수가 제 카드로 따님한테 선물한 거예요. 5성급 호텔 스위트룸도 이 일식당 식사도 전부 제 카드에서 나간 돈이에요. 총 780만 원어치요. 룸 안에서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의 어머니가 유리야, 이게 대체 뭔 소리니 하고 다급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겁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1,750만 원이요. 그 돈도 지금까지 전부 제가 냈습니다. 이제 안 냅니다. 민수 씨 아들이니까 직접 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지원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유리의 아버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보시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 창밖을 내려다보니 일식당 입구가 보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유리의 아버지가 먼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유리의 어머니가 유리의 팔을 잡아 끌며 뒤따라 나왔고 유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모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뒤에야 일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양복 윗단추가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아메리카노를 마저 마시며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상견례장이 엎어진 그 토요일 오후 저는 카페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총무가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리,
법인 차량 7788 회수권 진행해 주세요. 일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스페어 키는 제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려오세요. 네, 대표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스마트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박주임이었습니다. 대표님, 어머님 다인실 이동 완료했습니다. 1인 특실 짐 전부 6인실 구석 자리로 옮겼습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850만 원짜리 특실에서 누리던 호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충분히 그려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민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12통, 15통, 20통.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수요일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굵직하게 울렸습니다. 강지원이지. 네, 실례지만 누구세요? 나 이판석이다. 민수 큰아버지. 시백부였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턱을 치켜든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았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안녕이야. 민수 어머니한테 다 들었다. 네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병든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민수 재산을 몽땅 빼돌렸다며.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수를 친 겁니다. 어르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뭐고 내가 판단할 거니까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본가로 와. 집안 어른들 다 모이기로 했다. 너도 와서 할 말 있으면 해. 어르신,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안 오면 네가 잘못 인정하는 거로 간주한다. 내 선택이야. 시백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분 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일요일에 본가 안 오면 내 친정 부모님 집으로 쳐들어간다. 내 회사 로비에 들어누울 수도 있어. 각오해.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화면 위에 글자가 떨릴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건드리겠다고요.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부모님을 협박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요 가죠. 친척회의. 오히려 잘 됐습니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스스로 무대를 마련해 준 거니까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5년치 요양병원 이체 내역서, 매달 85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이너스 4천만 원 통장 캡처본, 780만 원어치 불륜 영수증, 묶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이미 준비해 둔 것들이었죠. 저는 프린터 앞에 섰습니다. 일요일에 본가에 모이는 친척이 몇 명인지 세어봤습니다. 시백부 내외, 시숙부 내외, 시고모 내외, 그리고 민수의 사촌 형들까지 최소 10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체 내역서와 불륜 영수증을 10부씩 복사했습니다. 따뜻하게 출력된 종이 묶음을 한 부씩 갈색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큰형님네는 돈도 없는 주제에 어른 행세만 해. 꼴 보기 싫어. 명절 때 오는 것도 밥값이 아까워. 저는 재생을 멈추고 그 파일을 즐겨찾기에 등록했습니다.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방에 넣고 페어링이 잘 되는지 2번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일요일에 와서 어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봐준다. 안 그러면 각오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일요일에 갈게요. 짧고 순종적인 답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읽자마자 읽음 표시를 남기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했겠죠. 무릎 꿇는 며느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입꼬리를 올렸을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받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하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 안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토요일 밤 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안에 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10개,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스마트폰 안에 녹취 파일 3개.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뭘 입을지 이미 정해놨습니다. 수수한 회색 니트에 검정 바지.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하기로 했죠. 초라하고 억울한 며느리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적어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까지는요.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시댁본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정 바지,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서류 가방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더니 민수의 사촌 형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네. 들어와.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백부 내외가 상석에, 시숙부 내외가 그 옆에, 시고모 내외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촌 형 둘이 구석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민수는 시백부 바로 옆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나올 수 없으니 민수의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연결되어 탁자 위에 세워져 있었죠. 화면 속 시어머니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연신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빈 방석 앞에 섰습니다. 앉기도 전에 시백부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저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 옆에 내려놓았죠. 시백부가 두꺼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네가 병든 시어미 병원비를 끊고 길바닥에 내쫓은 게 사실이냐?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끗 봤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시어머니도 손수건을 내리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큰아버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여줄 게 뭐가 있어? 대답부터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고 갈색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한 부씩 시백부 앞에, 시숙부 앞에, 시고모 앞에, 사촌 형들 앞에 정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시백부가 봉투를 집어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시면 됩니다, 큰아버님. 봉투를 연 시백부의 손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요양병원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매달 850만 원, 5년간 빠짐없이 제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850만 원이 매달. 네, 큰아버님. 시어머님 요양병원 1인 특실 비용, 전담 간병인 급여, 비급여 영양제까지 전부 제가 냈습니다. 5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요. 시숙부가 봉투 안에 서류를 뒤적이다가 두 번째 종이를 빼들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민수의 통장 잔고입니다. 대출 연체 기록도 3건이고요. 민수는 자산이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차인 것처럼 행세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큰아버지,
이 여자가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속지 마세요. 시백부가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닥치고 앉아. 내가 물어볼 때 말해. 민수의 무릎이 휘청거리더니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서류 묶음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 장은 민수가 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입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 VIP 일식당, 백화점 주얼리 매장. 민수가 정유리라는 20대 여직원과 함께 쓴 돈이 총 780만 원입니다. 시고모가 영수증 사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을 2번이나. 이게 혼자 간 게 아니잖아.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고모님. 민수가 제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그 여직원과 팔짱을 끼고 다음날 상견례까지 잡아놨더라고요. 거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숙부의 아내가 입을 손으로 막았고 사촌 형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시백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손에 든 서류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큰아버지, 이건 다 저 여자가 꾸민 겁니다. 영수증도 조작이고 통장도 가짜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 원통형 스피커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스마트폰과 연결했습니다. 큰아버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시백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형님네는 돈도 없는 주제에 어른 행세만 해. 꼴 보기 싫어. 명절 때 오는 것도 밥값이 아까워. 시백부의 찻잔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셋째네는 또 어떻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면서 조카들한테 세뱃돈은 꼬박꼬박 받아가. 거지 같은 것들이. 시숙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고모네는 말할 것도 없지. 시집을 잘못 가서 맨날 찌그러진 과일 상자나 들고 오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시고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유리야, 이런 친척들은 신경 쓸 것 없어.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너만 우리 민수 잘 잡아주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탁자 위 스마트폰 화면 속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시백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린 뜨거운 찻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백부는 그 찻잔을 민수의 발밑으로 내던졌습니다. 사기 조각이 흩어지고 뜨거운 찬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백부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깔렸습니다. 큰아버지, 저는. 입 닥쳐. 너하고 내 어미하고 오늘부로 이 문중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경조사에 발도 들이지 마라. 당장 꺼져.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숙부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어미가 우리 집 사람을 짐승이라고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촌 형 하나가 달려들어 시숙부를 말렸고 시고모는 탁자 위의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형님, 내가 짐승이야. 내가 짐승이라고. 평생 명절마다 갈비 사들고 문안 인사 온 게 짐승이야. 화면 속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목소리 방금 다 들었어. 거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방석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백부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원이. 저는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한쪽 말만 듣고 너를 불러서 망신을 주려 했구나. 아닙니다, 큰아버님.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로 민수를 향한 고함과 욕설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고 골목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가벼웠습니다. 친척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가정법원 민원실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접수했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철회서를 내밀었습니다. 철회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접수증을 받아 핸드백에 넣고 곧바로 옆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재판이혼 소송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민수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그리고 정유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두 건의 서류가 접수되는 소리가 탁탁 하고 도장 찍히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강지원 씨, 정유리입니다. 이민수에게 속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민수한테 있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이 났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제 카드로 긁은 150만 원짜리 목걸이를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던 사람이 피해자라니. 같은 날 오후 법무팀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정유리 측에서 이민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모양입니다. 사귀는 동안 들어간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고 민수 측도 유리가 사치를 부려서 빚을 졌다며 맞대응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물어뜯겠다는 거네요. 네, 진흙탕이 될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주임이었습니다. 대표님,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님이 병원비 미납으로 강제 퇴원 조치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수 씨가 와서 짐을 빼갔는데 어머님이 병원 로비에서 1시간 넘게 우시더라고요. 민수가 어머님을 어디로 모셨대요? 민수 씨 원룸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원룸이 반지하 8평짜리라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크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850만 원짜리 1인 특실에서 나와 반지하 8평 원룸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동안 제 등골을 빼먹으면서 상간녀에게 며느리 흉을 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주부터 민수의 삶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회사에서 불륜 소문이 퍼진 건 상견례가 엎어진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유리가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민수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자기는 속았다고 떠벌린 겁니다. 민수는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잦은 퇴사를 종용받았습니다. 무늬만 임원이었던 민수에게 퇴직금이라고 나온 건 고작 몇백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밀린 대출 이자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유리도 같은 회사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민수의 변호사는 국선이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쓸 돈이 없었던 겁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5년간의 병원비 이체 내역,
780만 원의 불륜 영수증, 블랙박스 음성 파일, 민수의 협박 문자 캡처. 민수 측에서는 반박할 자료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위자료 5천만 원, 부부 공동 재산의 90%를 제게 분할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유리에게도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원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고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판결 직후 저는 법무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수 명의로 남아있던 원룸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민수에게 남은 마지막 돈이었죠. 집행관이 보증금 압류 통지서를 민수의 원룸에 전달한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보증금까지 가져가면 나는 어디서 자? 어머니는 어떡하고?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민수가 술에 취해 제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지만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원아, 나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무릎 꿇을게.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CCTV 화면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점퍼에 풀어헤친 셔츠, 충혈된 눈. 1년 전만 해도 제법인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허세를 부리던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경호팀 로비에 있는 사람 내보내주세요.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해주시고요. 경호원 2명이 민수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수가 유리문 너머로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지만 방음 유리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끄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사무실 안으로 길게 들어와 제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죠. 유리의 소식은 법무팀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을 받은 유리는 부모님에게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교수인 아버지와 교장인 어머니에게 상간녀 딸은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유리는 고시원으로 들어가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의 반지하 원룸에서 매일 고성이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마저 압류당한 원룸에서 모자가 부둥켜 안고 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된 일주일 뒤 저는 회사 업무를 법무팀장에게 인수인계하고 2주간의 휴가를 냈습니다. 자수성가한 이래로 단 하루도 온전히 쉬어본 적이 없었죠.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크루즈 여행사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팸플릿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지중해 노선 2주 코스인데요. VIP 스위트 캐빈은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혹시 동행분은 안 계신가요? 혼자예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티켓을 출력해 건넸습니다. 저는 티켓을 받아 핸드백에 넣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요양병원 근처 한우 전문점에서 최고급 한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지에 박주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감사 카드에는 짧게 한 줄만 썼습니다. 덕분에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국 당일 아침
리무진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대니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리무진이 강변도로를 따라 공항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빨간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는데 인도 너머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남자들 사이에 낯익은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안전모를 눌러쓰고 어깨가 축 처진 채 승합차에 오르는 남자. 민수였습니다. 한때 제 회사 법인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선글라스를 올리며 사거리를 누비던 그 사람이 인력사무소 승합차 맨 뒷자리에 끼어 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3초쯤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거나 목이 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쾌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창문 버튼을 눌러 검은 틴팅 유리를 올렸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리무진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이민수,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말자, 삭제, 정유리, 삭제. 세 개의 이름이 주소록에서 사라지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제 삶을 갉아먹던 이름들이었는데 지우는 건 참 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고 라운지에 앉아 있을 때 법무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민수 측에서 신청했던 개인 파산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면책 요건 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채무 탕감 불가 판정입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파산 신청마저 기각됐다는 건 민수가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라운지 창밖으로 활주로를 내다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크루즈에 올라탄 첫날, 저는 선상 데크에 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네, 혼자예요. 멋지시네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상대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죠.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도 누군가의 호구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서 들어 올리는 첫 번째 잔이었으니까요. 저는 잔을 입에 대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포가 혀 위에서 톡톡 터졌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캐빈에서 가져온 파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정 드레스에 귀걸이 하나.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선상 디너 파티장에 들어서자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름달이 바다 위에 긴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백발의 부부가 저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같이 건배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유리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디너가 끝난 뒤 데크 난간에 기대어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검은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걱정도 법원 서류도 민수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렇게 편안한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민수의 눈치도, 누군가에게 빨려나가는 돈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벌어들인 수익이 온전히 회사로 돌아왔고 그 돈은 신규 사업과 인재 채용에 쓰였습니다. 회사는 업계 1위 중견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가정 안에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휘둘리며 자존감을 잃어가는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나 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 저는 오전부터 호텔 연회장을 돌아다니며 꽃 장식과 좌석 배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다가와 귀갯말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취재진이 벌써 20팀 넘게 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분들도 거의 다 도착하셨고요. 고마워요. 수고 많았습니다. 저녁 7시 연회장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곤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입구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마이크를 내밀었고 업계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년 전 시댁본가 거실에서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던 저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연회장 한쪽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잠깐 귀에 걸렸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및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남자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축 늘어진 고개. 모자이크 너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는 10초쯤 흐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시선을 모니터에서 거두고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단상 위에 마이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지원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저는 누군가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을 보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고 3만 원짜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사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호텔에 가고 명품을 사면서도 정작 저에게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오래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그 세 글자에 묶여서 제 삶을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참는 게 제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리요. 저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카드를 끊고 보증을 끊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끊는 순간이 무서웠냐고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니까 제 두 발로 서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연회장 앞줄에 앉아있던 여성 한 명이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끊어도 됩니다. 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서 손을 떼자 연회장이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 옆 사람도 일어섰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가 연회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법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대표님, 연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파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법무팀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표님,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맛있는 파스타집을 알아놨는데 같이 식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법무팀장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년간 제 모든 소송 서류를 빈틈없이 챙겨주고 새벽에 급하게 전화하면 불평 한마디 없이 달려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파스타요. 네, 부담 없이 가볍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 7시에 회사 앞에서 만나죠. 법무팀장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도심의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줄지어 흐르고 있었죠. 주차장에 세워둔 오픈카의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지붕을 열자 4월의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강변북로 진입로에 올라서자 앞이 탁 트였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의 조명이 길게 반사되고 있었고 양쪽 차선에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엔진음이 경쾌하게 울리며 차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백미러에 호텔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앞 유리 너머로는 끝없이 뻗은 도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모르는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볼륨을 올리고 밤바람을 맞으며 달렸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만든 회사, 제 이름으로 세운 재단, 제 돈으로 산 차, 제 의지로 선택한 길,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는 온전히 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원 씨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으셨나요? 강지원은 5년 동안 매달 850만 원을 보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3만 원짜리 배달 음식에 사치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시어머니가 상간녀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릴 때도 참는 게 가족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남편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상견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거리요. 강지원이 한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카드를 끊고 보증을 빼고 더 이상 내 돈으로 남의 인생을 떠받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뿐이었죠. 그랬더니 기생충처럼 붙어있던 사람들의 모래성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뜨끔했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그 이름에 묶여서 내 삶을 통째로 내어주고 계신 분이요. 끊어도 됩니다. 끊는 순간이 무섭더라도 끊고 나면 비로소 제 두 발로 서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다채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 사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